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세술담을 새 부대 마련하기를 발표하기로 한 김선철입니다. 앞에서 약을 건네주셨잖아요. 그 약을 건네받은 저 순진한 얼굴을 한 주니어가 접니다. 그래서 저는 18년도 1월에 이제 네이버 쇼핑에 처음으로 입사를 했고, 지금까지 거기서 삽질을 하고 있는 6년차 김선철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주니어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 그때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제가 어떤 것들을 학습했는지, 또 그 학습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얼굴 보니까 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귀여운 햇병아리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학생 졸업하고 새로 입사했을 때 요런 학생 때는 접하지 못했던 요런 스프링이나 하드 뭐 등등의 기술들을 학습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니어 시절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이 저를 이제 힘들게 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 모듈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공통 모듈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는데 이거 요구사항을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관리자 화면에서 매출액을 기반으로 회원 등급을 계산해서 저장해라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전 그 흐름이에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공통 모듈에서 처리해서 DB에 반영을 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 건 되게 간단해요.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출액 필드를 하나 더 받아요. 그리고 공통 모듈에서 그 매출액 필드를 기반으로 회원 등급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건 사실 쉽잖아요. 그리고 더 쉬웠던 거는 이게 공통 모듈이 되게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좀 스포 같긴 한데, 공통 모듈이 일단 재사용을 방지하잖아요. 저희는 또 개발자들은 중복 코드에 약간 그 노이로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 코드도 방지할 수 있구나. 공통 모듈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하죠. 왜 예외 상황이 발생했는지 보니까 저희에겐 이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저용 어플리케이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저용 어플리케이션에선 팔로우가 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필드들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통 모듈에서 매출액 필드가 없잖아. 널 포인트 익셉션 발생. 이런 식으로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죠. 뭐 이거 하나면 좋은데 사실 공통 모듈을 다루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 모듈이 불편해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의존성의 문제죠. 가끔 이제 공통 모듈들끼리 상호 참조를 하기도 하고 공통 모듈을 수정할 때 이게 어디까지 수정 범위를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가늠하기가. 이런 점들이 이제 저에게 첫 번째로 어려웠던 점들이고, 두 번째는 모호한 역할인데 단어가 좀 모호하긴 하죠. 이것도 제가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번 요구사항은 회원의 수수료 API를 제공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들 이렇게 쉽게 구성하실 수 있잖아요.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그리고 DB에서 조회해가지고 다시 리스폰스 내보내는 이런 구성으로 제가 했는데 역시 이슈가 발생합니다. 요번 이슈는 좀 달라요. 새벽 시간대에 이제 DB 지연이 발생했고, 왜 그런가 보니 이틀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한 번씩 이제 붙기 위해서 DB 부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DB 지연이 발생하고 API도 느려지고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DB 지연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역시 교과서엔 캐시라고 나와요. DB 지연은 캐시지 하면서 캐시를 딱 떠올립니다. 저는. 그러면 캐시를 어디다 둘까? 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코드를 참고해 볼까 했는데 이제 어떤 데는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서비스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상한 데는 뭐 리파지토리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고할 만한 게 없네? 일관성이 없잖아. 해서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 요청이 그냥 컨트롤러에서 딱 끝나면은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에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를 조회하고 조회 있어 하면은 그냥 내보내고 없으면 DB를 조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DB 지연 이슈를 해소했습니다. 저는 요구사항도 만족시키고 지연도 해소하는 그런 약간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끼는 주니어가 됐어요. 근데 이런 기분은 사실 오래가지 않죠. 장애가 발생합니다. 왜 장애가 발생했는지 보니까 캐시로 나가는 데이터랑 서비스를 통해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캐시에서는 이제 코드 값을 회원 타입이 코드 값으로 나가고 리파지토리 서비스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는 이제 평문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클라이언트에서 요 코드 값을 해석하지 못했고 모든 수수료가 0%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날 왜 웃으시죠? 저는 이날 샤워를 하는데 이게 물인지 제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 커리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가 연봉도 얼마 되지 않아서 연봉에서 까라고도 못하겠고 이제는 좀 그래도 나름 6년 차가 되었으니까 다시 이제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안일했던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안일했던 거고 테스트랑 검증 절차가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이나 역할이 모호했죠. 이게 사실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다 보니까 리파지토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뭔가 데이터를 핸들링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가이드가 없다 보니 제가 아무렇게나 짠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으면 아마 리파지토리 서비스를 넘어오면서 코드값이 잘 전달이 되었을 텐데 아쉽죠. 그날 이렇게만 구성했으면 제가 샤워를 잘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저는 욕심은 부리지 않았지만 실수는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실수는 공용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실수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저희 팀에서 이제 A10이라는 코드 값을 쓰고 있는데 이게 두 군데서 똑같은 코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지칭하는데도. 그러다 보니 하나는 바꾸자, 하나는 B10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저희 코드들을 다 찾아서 A10을 B10으로 바꾸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값들도 다 마이그레이션을 끝냈죠. 이제 잘 수 있겠다 싶을 때 역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떤 거냐? 전혀 다른 팀에서 이 테이블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뀐 코드 값을 알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개발이랑 배포가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주니어 입장에서 이게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하구나. 역시 남의 돈 빌어먹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에 약간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아까 갑자기 나타나서 동료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고 이런 세 가지 개념을 주셨어요. 포트 앤 어댑터, 이벤트 드리븐, 도메인 드리븐이라는 개념을 주셨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런 개념들은 사실 잘 아시기도 할 거고 찾아보면은 잘 나오니까 저는 이 개념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트 앤 어댑터입니다.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헥사고널 아키텍처라고도 불렸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역할별로 레이어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도메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외부 전송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어댑터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포트를 열어서 외부 전송을 어댑터로 껴가지고 이제 통신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저는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이라는 관점인데
도메인 레이어는 당연히 그 어플리케이션이 담당하고 있는 관심사, 도메인 영역을 구현하겠죠. 그런 역할을 책임질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즈 케이스, 비즈니스 흐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 인프라스트럭처는 외부 의존성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요구사항을 밖으로 내거나 뭐 DB에 저장하거나 하는 외부 의존성들을 구현하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존성 방향입니다. 의존성 방향은 요 화살표 방향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제 좀 여기 MG 분들이 많으시니까 MG 표현을 하면은 UI 인프라스트럭처는 약간 인싸 같은 애들이에요. 인싸. 그래서 도메인도 알고 어플리케이션도 알고 맨날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약간 아싸 중에서도 인싸인 거죠. 그래서 도메인 애들도 아는데 어플리케이션 자기들끼리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진짜 인싸인 애들은 잘 모르는 애들이고, 마지막으로 도메인은 찐 아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그냥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기 싫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게 도메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경 주기입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는 변경이 드뭅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 상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적금 상품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입금이라는 행위는 특정 계좌에 일정 금액을 넣는다는 행위이고, 그게 상품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행위가 아니고, 이런 행위들이 도메인에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도메인은 변경이 드물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변경 주기에 따르는데, 이게 이제 상품들이 새로 개발되면은 서비스 코드들이 늘어날 거였잖아요. 그런 주기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UI 인프라스트럭처는 변경이 잦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로직이 아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잦다는 거를 좀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포트 앤 어댑터를 봤고요. 그 다음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들 흔히 보셨을 것 같아요. 펍서 패턴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프로듀서는 이벤트를 발행하고 컨슈머는 이벤트를 구독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어떨 때 컨슈머에서 편리하게 이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듀서에게 야, 이것 좀 넣어주면 안 돼? 이 필드 필요하지 않아? 나 넣어줄 수 있잖아 하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프로듀서에서도 우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컨슈머 너가 좀 양해를 해줘.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양해를 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프로듀서는 그냥 자기가 오롯이 발행할 뿐이고, 컨슈머는 있는 이벤트를 그냥 가져다 쓸 뿐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결성이 깨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컨슈머를 운영하다 보면은 DB가 가끔 말썽을 부리거나 하면은 이제 무결성이 깨질 수 있는데, 이벤트를 재발행함으로써 이 무결성을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메인 드리븐입니다. 도메인 드리븐은 이제 많이들 요즘 또 핫하잖아요. DDD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빈약한 도메인과 풍부한 도메인을 주로 보겠습니다. 빈약한 도메인은 이렇게 돈을 빼갈 때 직접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저런 서비스 객체가 어떤 도메인 객체를 뒤져서 이거 나 필요해 하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너 이거 가져 하면서 넣어주는 거죠. 반대로 풍부한 도메인은 이런 식으로 돈 있어? 하면 난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00원 있어 하면서 자기 상태를 자기가 판단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객체는 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 이런 풍부한 도메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이제 배웠으면은 행군을 떠나야 해요. 이렇게 행군을 떠나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도 그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 패키지 구성, 이벤트 구성, 도메인 구성,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패키지 구성입니다. 패키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관심사나 역할에 따라서
패키지가 구분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A 패키지랑 B 패키지가 있고 각 패키지마다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도메인 패키지, 인프라스트럭처 패키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트앤 어댑터에서 말하는 그 레이어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패키지 레벨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고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인프라스트럭처 하위에 있는 API 패키지에서 컨트롤러가 받아내고 그 받은 요청을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서비스 객체에게 넘기겠죠. 그리고 서비스 객체는 도메인에게 나 이런 요청 받았으니까 너 이거 좀 해줘 라고 위임을 하고 그리고 위임한 행동이 끝나면 서비스 객체가 다시 퍼시스턴스 레이어로 반영을 하겠죠. 네,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데이터가 다시 나오면 컨트롤러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 전에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나오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할 때 살짝 더 얘기할 건데 이렇게 이벤트가 발행이 끝나면 컨트롤러로 넘어가서 클라이언트에게 나 이거 잘했어 하면서 리스폰스를 내보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들어가서 보라색으로 나오고 분홍색 이벤트가 터지고. 네. 그러면은 이 구조가 왜 좋은지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뭐 하라고 해서 한 거긴 한데 요런 의문은 제가 풀어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미션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JPA를 써서 DB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거 DB 관리하던 애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API로 이거 지원해 줄 거야. API로 바꿔. 라는 미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딱 어디만 이거 어떻게 수정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저기 어댑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페인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요 JPA로 구현되어 있던 어댑터를 떼어내고 페인 클라이언트로 다시 어댑터를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제 다른 곳은 수정이 필요 없이 특정 어댑터만 특정 포트만 갈아 끼면 된다. 그래서 변경이 필요할 때 특정 패키지 하위로 영향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더 좋았던 점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보호할 수 있던 거예요. 외부 의존성이 변경되는데 기존 레거시 같은 데서는 이제 외부 의존성이 변경되면 비즈니스 로직에도 막 그런 의존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변경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보호하면서 외부 의존성을 갈아 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벤트 구성입니다. 이벤트 구성은 요구사항이 들어온 걸 이제 처리해 볼게요. 판매자의 회원 탈퇴 절차를 구현해줘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으면 이건 간단해요. 왜냐? 그냥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회원의 상태를 탈퇴로 변경하고 DB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런 단순한 요구사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항상 서브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야 돼요. 서브 요구사항이 이제 회원이 탈퇴되면 상품 내려주세요. 계좌를 닫아주세요. 아니면 다른 타 서비스랑 연동되어 있는 걸 끊어주세요. 뭐 이런 서브 요구사항들이 N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럼 이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일단 이벤트를 발행해요. DB에 반영되고 뭔가 위임된 행위가 끝난 도메인 객체를 이벤트로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발행된 이벤트를 컨슈머들이 가져가서 나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상품 비활성화도 시키고 계좌 중지도 시키고 뭐 연동 해지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면 역할이 다른 비즈니스 로직 간의 결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정이나 추가가 쉽습니다. 만약에 요구사항이 하나 더 들어왔어. 우리 회원이 탈퇴되면 뭐 다른 행위를 해야 돼요 하면은 컨슈머만 하나 추가하면 되죠. 뭐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벤트 구성까지 끝났고 다음엔 도메인 구성입니다. 요것도 요구사항을 볼게요. 요구사항은 1년 동안 로그인 하지 않은 회원을 철회 상태로 바꿔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저는 철회 상태로 바꾸는 그 코드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빈곤한 도메인에서는 아마 이렇게 짤 것 같아요. 멤버 객체는 세터밖에 없고 서비스 객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멤버 주머니를 뜯어서 너 이거 해 하면서 가져가는 거죠.
멤버는 게터랑 세터밖에 없으니까 슬픕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은 서비스 객체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은 가난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풍성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바뀌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서비스 객체에서는 멤버의 상태를 바꾸지 않아요. 멤버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철회해줘, 너 철회해 라는 행위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멤버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나 철회해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변경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도메인에 관련된 개념이나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들이 도메인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철회에 대한 행위를 직접 서비스 객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객체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개념 그리고 세 가지 구성을 봤는데 그 구성들이 조합돼서 종합된 전체 구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구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림을 제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벤트 채널을 통해서 뭔가 다른 요구사항들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패키지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도메인 패키지는 이제 너무 디테일해져서 빼고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처리해야 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비즈니스 흐름들이 들어가 있는 코드들입니다. 주로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연적으로 외부의 의존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외부 의존성들에 관련된 구현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인프라스트럭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또 보내볼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면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컨트롤러가 받고 그리고 서비스 객체로 넘깁니다. 서비스 객체는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리파지토리 인플이라는 구현체에게 요청을 전달하고 얘는 또 JPA를 통해서 DB 처리를 하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서비스로 돌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컨트롤러로 나가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 퍼블리셔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카프카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퍼블리셔라는 인터페이스를 거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카프카가 아니라 우리가 MQ로 바꿀까, RabbitMQ로 바꿀까 하면은 구현체만 갈아서 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카프카로 퍼블리셔는 이벤트 채널로 이제 카프카 메시지를 발행하고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를 넘겨주겠죠. 그리고 발행된 이벤트는 B 어플리케이션에서 자기가 자신의 로직을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컨슈머에서 읽어서 똑같은 행위를 처리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찍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포토타임 가지겠습니다. 네. 많이 찍으시네. 그럼 이때 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런 무화과나무를 키워야 되잖아요. 피그 어플리케이션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 언제 전화돼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이제 요구사항이 추가로 들어와요. 새로운 담당자 타입을 추가해줘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딱 제가 뒷자리를 봅니다. 그러면은 앞에 발표하셨던 그 시니어 분께서 저렇게 이때다 싶으면 저 박명수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실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요구사항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가 충족을 시킬 수도 있고 저희는 또 동시에 시스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아까 이제 설명이 나갔으니까 저는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V1 모듈이 있고 VT 모듈, 이게 신규 시스템이죠. 그럼 먼저 이제 V1 모듈의 래퍼에서 라이트로 옮겨갑니다.
라이트로 듀얼 라이트 하는 거죠. 레거시 DB에도 쓰고 새로운 V2 모듈로도 라이트 요청을 보내고. 근데 이제 읽고 싶잖아요. 리드를 V2 모듈에서 하고 싶으니까 DB를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끝났으면 신규 시스템이랑 신규 DB랑 레거시 DB랑 어느 정도 싱크가 맞춰졌다 싶으면 리드를 옮겨갑니다. 여기서 라이트도 옮겨가고 싶은데 라이트를 옮기려고 했더니 저 외부 팀에서 DB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DB를. 그러니까 라이트는 못 옮겨가고 일단 라이트를 남겨둔 상태에서 리드를 옮겨갑니다. 스포일. 근데 이게 라이트를 옮기고 싶잖아요. 이제 V1 모듈에서 레거시 DB에 대한 그 리드 라이트를 끊고 싶으니까 그럼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러링 모듈을 만듭니다. 미러링 모듈에서 이벤트가 발행된 이벤트를 구독해서 레거시 DB로 라이트를 하게 된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V1 모듈에서는 레거시 DB에 대한 의존성이 아예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들어올 거야. 담당자를 조회할 거야. 하고 그러면은 너희는 V1 모듈을 보지 말고 V2 모듈을 봐. 해서 V2 모듈에서 리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V1 모듈은 사장될 일만 남은 거예요. 얘는 이제 살아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심심한데? 좀 시간 남는데? 할 때 기존에 있던 클라이언트를 V2 모듈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은 레거시는 점점 야이어 갈 거고 신규 시스템은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역할별로 레이어가 나누어져 수정에 대한 영향범위 예측이 가능하고 시스템 전반적으로 일관된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기능 추가나 수정에 대한 비용 감소하고 코드 가독성이 증가하고 결합도가 낮아진다.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뻔한 내용이에요. 그냥 문서들만 보면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뻔한 내용 안 하고 그냥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경험하면서 전환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기 계신 어떤 한 분을 맨날 원망했던 것 같아요. 맨날 원망했는데 이제 다들 누군지 아실 것 같고 가장 저에게 어려웠던 거는 책임이나 역할을 할당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도메인 모델을 모델링 한다고 하죠. 그런 모델링 하는 게 어려웠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DB의 스키마를 그대로 도메인에 반영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게 DB 구조를 그냥 도메인 구조에 반영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 무엇인지 고민하죠. 상품이 어떤 의미지? 기존 의미가 잘 안 하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뽑아내요. 새로운 의미를 뽑아내면 그러면 다시 정의해볼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서 상품을 판매 상품으로 정리하고 정의를 다시 내리죠. 그러면 이제 역할은 뭐야? 요 판매 상품이란 건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라고 또 고민을 해요. 그럼 이런 역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역할에 대한 고민이 끝났죠. 끝났나 싶을 때 다시 요 역할에 맞는 타입을 구성해야 됩니다. 저희는 역할만 가지고는 코딩을 못하니까 타입을 구성해야죠. 근데 이때 저희는 DB 같은 구현체에 종속되는 스키마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추상화된 스키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schema.org라는 페이지를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schema.org 이제 이렇게 영어로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친절하니까 세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얘네는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키마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고 하는 협업 커뮤니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스키마를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회사들이 알만한 회사들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schema.org를 이렇게 쭉 봐요. 판매 상품이랑 어떤 게 어울릴까 했을 때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 너 마음에 들어 하면서 오퍼, 너 해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속성들을 차용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된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디 있고, 네임 있고, URL 있고, 등등 있죠. 아이템 오퍼드는 이제 요 판매 제안서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니까 카테고리는 저기 안에 들어가요.
뇌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존성 방향 정리도 되게 어려웠는데 요건 이제 인터페이스나 역할이 잘 할당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회원 리스트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조회해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렇게 플로우를 짰어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컨트롤러에서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DBA까지 넘기는 거죠. 그럼 멤버 객체에 있는 필드를 가지고 뭐 쿼리를 만들겠죠. 근데 여기서 요구사항이 추가됩니다. 너무 리스트가 많이 나오니까 페이징을 해줘라는 요구사항이 나왔고, 그럼 페이징 어디서 하지? 멤버가 기존에 이제 레이어 간 메시지 전달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너가 한번 해볼래? 페이지 너 가져. 페이지 가진 김에 너가 쿼리도 만들어 볼래? 하면서 멤버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의 역할을 넘어서는 계속 책임을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얘는 도메인인데 갑자기 몽고DB에 대한 의존성도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역할을 재조정합니다. 멤버에서 요청에 관련된 역할만 분리하고 리퀘스트 인터페이스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멤버 리퀘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새로 만들었고, 얘는 페이징이나 쿼리에 대한 행위만 해 하고, 이제 레이어 간 메시지 전달은 이 멤버 리퀘스트 타입으로 넘어다닐 거고, 실제로 DB 쿼리 할 때는 알맞은 구현체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터페이스들의 알맞는 역할들이 부여됐고, 아까 그 도메인에서 인프라를 의존하는 것 같은 규약에 어긋나는 의존성 방향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도 역할이에요. 저 공자님이신데 공자님께서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뀐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멤버 리퀘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레이어 간의 통신을 담당하고, 실제로 리파지토리 인플이라는 구현체에서는 멤버 리퀘스트 구현체가 DB에 맞는 쿼리들을 생성해내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도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요구사항들을 처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드가 관심사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인 비즈니스 흐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문구를 발견합니다. 코드의 직관성과 유연성은 트레이드 오프 되는 가치다. 저에게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유연성을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하자. 직관성 좀 그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코드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패키지나 어플리케이션이 저희가 추상화한 그 역할이나 책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코드의 역할만 알면은 얘가 어디에 구현되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추상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멤버 객체가 뭔가 판매자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요청을 할 때는 기입이라는 행위, 리스팅이라는 행위로 추상화를 했고, 판매자 시스템에서 노출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정제하는 행위들은 리파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추상화했고, 그 행위들이 패키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벤트 요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처음으로 요청을 처리하는 애는 리스팅이라는 행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팅이라는 패키지나 어플리케이션에 구현되어 있을 거고, 상품 비활성화는 뭐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기 때문에 리파인, 이런 식으로 뭐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바탕으로 구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는 드릴 말씀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주니어에서 어려웠던 점들, 힘들었던 점들을 말씀드렸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학습했는지, 그리고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항상 끝나지 않죠? 시스템 전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레거시를 해치웠나 싶으면 새로운 레거시들이 나타나요. 레거시가 또 새롭게 나타나면 역할들을 할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도 이제 머릿수는 아직 많아서 괜찮은데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약이 약발이 잘 받아요. 약발이 잘 받아서 아직도 효과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 약을 저만 먹은 게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하나씩 먹여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나 합의가 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꼰대가 되어갔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힘들지만 아직도 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뭔가 남은 레거시들을 처리하면서 발생했던 이슈가 있으면은 경험들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학습한 거 3가지가 있는데 그 개념 3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책을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제일 빨리.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그리고 BDD 그리고 땡. 네, 맞습니다. 그 책이 그 시니어 분께서 제일 처음으로 전달해 주신 책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지금 한 2, 3분 정도 시간이 나왔는데 질문 혹시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분. 예, 질문 한 분 정도만. 저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앤 어댑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레포지토리 같은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분리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레포지토리를 임플리먼트하는 것들은 보통 한 개, 예를 들어서 뭐 JK의 RDB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유연성을 위해서 분리를 하면 나중에 이게 뭔가 변경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고 있는 그거는 이제 약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리파지토리나 서비스를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빼내고 구현체를 따로 쓰는 패턴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게 실제로 뭐 평소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번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죽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뭔가 특정 DB가 있었는데 오라클을 잊어주세요. 특정 DB가 있었는데 다른 DB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어요. 혹은 레비덴큐에서 특정 NK에서 이제 시스템 인프라를 전환하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코드들이 그 서비스나 그런 뭔가 구현체에 되게 의존성이 높게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하는 작업이 저희에겐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좀 편하게 하자. 리파지토리 그 구현체들만 갈아 낄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예. 여기 시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발표해 주신 김선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